요거를 3회 호전이라고 하긴 해요. 3회 호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3회 호전을 그닥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3회 호전까지 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를 믿는다? 일환선을 하나 더 끊는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7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키움증권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제 2023년 2월 16일 어제죠. 어제자에 기관 상향 리포트가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나온 종목은 클래시스, H현대, 레이언스 소카, 위메이드, 카카오, 파크 시스템스, 그 다음에 한세실업, 현대모비스 이렇게 10종목이 나왔는데 요거를 다 합산을 해도 이번 주 전체로 봤을 때 3회 이상 언급된 기업이 없어서 월요일에 3회 언급이 되었던 이 키움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키움증권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것도 좀 있고 해서 오늘은 키움증권을 보겠습니다. 현재 그 이번 주에 그 리포트가 지금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나왔는데 언급된 순위는 이마트와 카카오가 둘 다 이제 8회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움 하이브, 동아 ST, 네오위즈, 그 다음 펄어비스, 클래시스 이 순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다루고 있죠. 근데 혹시나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직접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차트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재무제표를 보시든지 아니면 기관 리포트를 보시든지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넘어갑시다. 이제 기간 분석인데, 이제 일단은 연결 기준으로 2022년 연간 당기 순이익이 이제 5,082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전년 대비 44.2% 감소.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44.2% 감소를 했다. 그런데 그 이제 2022년도에 연간 당기 순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4분기의 당기순이익은 134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2% 증가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년 대비 2022년도가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3Q까지는 미친 듯이 떨어지다가 지금 4Q에서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이게 무려 8.2%가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요 자리다. 영업이익만 봤을 때 엄청 떨어지다가 반등을 해서 요 자리다. 요게 3Q였다. 이제 이게 요까지가 3Q였고 여기부터 4Q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8.2%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022년에 연간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첫 번째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는 그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 아무래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뭡니까? 수탁수수료의 수익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운용손익 감소 이렇게 적어놨는데 키움증권도 이제 증권회사니까 그 자금을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이, 그 손익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다. 잠오네. 여튼 그래서 2022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4.2% 하락을 했다. 요게 원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그 2022년에
그 위탁 매매 수수료 순이익이 그 6,496억 원인데 요게 이제 전년 대비 25.8%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도는 그 이제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하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었다. 그래서 시장 거래 대금의 감소에 이 전년 대비 44.2%가 감소한 게 기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었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키움증권의 이제 위탁 매매 점유율이 이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30.1%입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38.7%, 전년 대비 9.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매매 점유율이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지 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18년 연속 1위죠. 그 시장 점유율이 그 키움증권이 18년 연속 부동의 1위입니다. 근데 그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1등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올 만도 한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키움을 쓰거든요. 키움증권이 차트 보기도 좋고 좀 여러 가지 좀 편해서 저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 키움증권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키움증권의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떤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관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이유는 이제 그 4분기에 그 채권 및 외환거래 관련 운용평가 손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흑자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높은 개인 위탁 매매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18년째 부동의 일이죠. 높은 개인 위탁 매매 점유율과 더불어 해외 주식 점유율 상승. 아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9.2%포인트 상승했다 그랬죠. 그거를 바탕으로 리테일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 회복.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이제 증시가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초장부터 이제 폭발을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금 응축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거래대금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다. 및 증권 토큰 STO 관련에 이제 STO 관련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특히 코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가능성이 높은데, STO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키움증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 STO는 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입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이게 STO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증권형 토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그게 STO구나 라고 바로 한 방에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물 자산이 있어요. 실물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있다. 그림은 실물 자산이죠. 근데 이 실물 자산을 이제 이 가상 자산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앤디 워홀 아시죠? 앤디 워홀의 그 미술품, 이 미술품에 앤디 워홀의 어떤 미술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술품의 그 소유권,
이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이 갖고 있으면 소유권은 앤디 워홀한테 있는 거죠. 근데 앤디 워홀이 이 소유권을 엄청나게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당 20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의 미술품이 있다. 근데 이게 뭐 20억짜리다. 20억짜리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 가치가 요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엄청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갖고 요 토큰 하나당 20달러 요렇게 쪼개서 지금 판매를 했으면 투자를 받은 거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토큰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진 사람은 이 앤디 워홀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그 20억으로 책정돼서 토큰을 발행했는데 이게 30억으로 뛰면 그러면 50%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은 20달러짜리 토큰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달러를 더 버는 겁니다.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할 때.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은 산업, 뭐 ETF 같은 경우, ETF 같은 상품도 있지만, 그럼 ETF는 제외하고, 그러면 제외하고 그냥 코스피 코스닥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만 투자를 할 수 있냐면 기업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STO는 실물 자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설명드렸던 앤디 워홀의 미술품. 아니면 이제 현재에 이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라는 카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 카사에서는 강남의 이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이것도 소유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잘게 쪼개가지고 토큰을 만들어요. 토큰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토큰 하나당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5,000원 현재.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진짜 이 강남에 있는 빌딩은 도대체 얼마 정도 하지? 한 막 몇백억 하나? 하여튼 그런 거를 토큰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갖고 토큰 하나당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인이 어떻게 강남에 빌딩을 사서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강남 빌딩을 사가지고 강남에 있는 빌딩을 사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수익을 먹겠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강남 빌딩을 못 사지. 일반인들이 청담에 있는 빌딩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소유권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토큰화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토큰, 방금 강남 빌딩의 그 토큰 하나가 5,000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토큰은 더 싸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강남 빌딩의 상승률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 빌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빌딩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칩시다. 500억이라고 쳐요. 근데 이 청담에 있는 빌딩은 막 부동산 불패야. 막 맨날 땅값이 맨날 올라가.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500억이 예를 들어서 막 800억이 됐다고 칩시다. 응? 800억이 됐다고 쳐요. 너무 많이 올랐나? 자, 다시 500억이 600억이 됐다고 칩시다. 1년 뒤에 60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럼 100억이 올랐잖아요. 20%가 상승한 거지. 그지? 1년 만에 100억이 올랐으니까 20%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그 주식으로 1년에 수익률을 10% 이상 10년 이상 막 이렇게 내기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막 10년이면 막 몇백 퍼센트 막 몇백 퍼센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이나 이런 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500억짜리를 내가 사지는 못하는데 이 500억짜리를 잘게 쪼갠 토큰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한 1억치 투자를 했다.
그럼 1억치의 토큰을 내가 들고 있는데 강남의 빌딩이 500억에서 600억이 됐으면 나의 토큰도 1억 2천에 2천만 원에 이거 일본식 한자인데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토큰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꿈도 못 꿨던 강남 빌딩의 투자를 내가 가진 금액만큼, 내가 투자하는 금액만큼, 시드만큼 그 수익률을 제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STO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꿈도 꾸지 못하던 실물 자산에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서 팔면 사람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싸니까 일단. 그럼 이제 미술품 하나를 판매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 이게 40억일 수도 있고 50억일 수도 있고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40억이고 50억일 수 있는데 이거 판매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거 한 방에 판매를 하려면. 근데 토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사고 싶으면 사. 그러면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실물 자산을 주식화 시키는 겁니다. 주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토큰을 발행해 가지고 빠르게 그 실물 자산에 대한 그 금액을, 그 자금을 바로 얻어서 또 다른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예술 활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소유권을 일정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토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개를 발행을 했다. 근데 그 실물 자산의 주인이 나는 이게 나의 이 미술품이 앞으로 더욱더 가격이 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1000만 개 중에서 자기가 51만 개를 가지고 그리고 49만 개만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럼 49만 개는 잘게 쪼개가지고 누군가 사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미술품이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올라간 거에 나는 51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51만 개에 대한 그 수익을 얻을 대로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쪼갠 것들의 이 49만 개에 490만 개지. 510만 개고 490만 개지. 1000만 개를 발행했으니까. 여튼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개별 투자를 할 수 있고. 재밌겠죠? 내가 강남 빌딩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 팔기는 싫어. 이게 500억인데, 나는 100억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STO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100억치만 시중에 내놓으면 되잖아요. 400억은 내가 들고 있고, 400억치의 토큰은 내가 들고 있고, 그 가치는 내가 들고 있고, 100억치의 가치만 내놓는 거야. 난 100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지고 강남에 다른 땅을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얻어.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강남 빌딩이 상승을 하면 강남 빌딩에 대한, 그것도 수익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얻고, 그리고 그 토큰을 발행해서 이 받은 돈 가지고 또 땅을 투자해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토큰을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다른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거다. 자, 근데 이 STO가, 이게, 가상화폐랑은 다릅니다. 이 STO는, 이 자본시장법의 울타리 안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익숙한 환경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랑은 다르게 요 STO는 이 관련된 이 증권법, 그리고 그러니까 증권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금융감독기관의 승인 및 규제, 요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랑 다르게 안전자산에 속한다. 이 STO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액으로 이제까지 꿈도 꾸지 못했던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이 자본시장법, 이 법의 울타리 아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그 가상화폐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이거를 증권회사에서 선점할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 18년 연속 부동의 1위인 키움증권을 주목하나 봅니다. 진짜 별의별 거를 이 STO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채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더럽게도 별로 안 좋아해 주시는데,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제 유튜브가 터져가지고 제 유튜브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나게 높아졌어. 근데 난 내 유튜브를 다 팔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조금 부족해. 그럼 유튜브 채널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넘기는 거야. 근데 내 유튜브 채널은 계속 만약에 성장한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토큰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난 그 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집을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실물 자산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이든 음악 저작권, 그 카오인가? 그 음악 저작권에 한때 여러분들 그런 거 막 있었죠. 막 우리가 음악 저작권을 사가지고 그 저작권에 대한 배당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STO로 만들 수 있고, 뭐 귀금속, 선박, 항공기, 심지어 도로는 돈을 받으니까 뭐 터널 같은 거, 그리고 막 탄소 배출권 이런 것까지 무엇이든 실물 자산이라면, 심지어 막 축산 농가의 한우까지도 그냥 가격이 붙어 있는 자산이라면 그거를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게 STO다. 재밌겠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거를 자본시장법 안에서 STO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이제 요거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증권회사들 중에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이 가치를 잘게 쪼개가지고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삽니까?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겠죠.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를 제일 많이 한다? 키움을 제일 많이 한다. 18년 연속 부동의 1위다. 점유율이. 그래서 키움증권을 기관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간단히 조금만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퍼가 505, 그 다음에 PBR이 0.63배입니다. 그 다음에 ROE가 12.67,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2.84인데 이게 이제 퍼는 5년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는 그 영업이익 대비 시총은 조금 고평가가 돼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뭐 고점 퍼는 29배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고, 여튼 5년 평균보다는 퍼가 아주 살짝 높은 상태다. 자,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5년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5년 평균 아니지.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잠이 와서 그래요. 자, PBR은 5년 평균 0.85배인데 현재는 0.63배다. 그러니까 PBR은 지금 5년 평균보다 저평가가 돼 있다. 그리고 고점 PBR이 1.81이었는데 지금 이제 0.6이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PBR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자, 5년 평균 이제 자본 이제 5년 평균 자본 이익률이 이제 ROE가 원래는 16.9였는데 지금 12.67이죠. 그러니까는 ROE는 조금 낮은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7인데 지금 현재 OPM이 2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도 뭐 그닥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밴드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놔둘까? 밴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주가가 반등을 좀 많이 했다, 그죠? 반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퍼가 5배죠, 5배. 이
이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 이건 6배를 지금 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튼 하여튼, 요 언저리에 있다. 그럼 요게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2022년도잖아요. 여기가 2022년 1월이거든요. 2022년 1월. 2022년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PER 차트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걸 수도 있다. 근데 뭐 일단 컨센서스는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PBR 차트를 살펴볼 건데, PBR 차트는 드라마틱하게도 아주 저평가입니다. 그죠? 지금 PBR이 0.63배인데 0.5배 라인에서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길이다. 아직도 0.7배까지 도달도 못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평가인 구간이고, PER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저평가인 구간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여기는 오히려 매출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네요. 여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유지는 한다. 근데 폭삭 망하진 않는다. 유지는 한다. 매출액은 유지를 할 거고, 영업이익이 요때 이제 21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요거 특수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22년도가 이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죠. 요것도 좀 많았었네. 2020년, 21년. 근데 영업이익이 6,800에서 7,200, 8,000 이렇게 올라갈 거다.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요 빨간색 요 라인이 목표 주가고, 그 다음에 요 녹색이 수정 주가입니다. 수정 주가인데, 보시면은 기관에서 계속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이 요때니까 한 2월 초 돼가지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가는 요 자리인 거죠.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목표 주가가 돌아가는데 딱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이 자리. 요 자리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 의견 분포는 이제 한 달 전에는 12개가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0개만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볼 건데, 자, 미리 그냥 캡처를 뜰라다가 그냥 실제 그냥 직접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일단은 주봉입니다. 주봉은 뭐 별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일단 요 포인트하고, 그다음 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단 요거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그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단에서 저항, 그죠? 중단에서 저항이 나왔고, 여기 중단에서 저항, 중단 저항, 저항, 그 다음에 돌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고, 뭐 여튼 여기서도 뭐 응축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채널이 얼추 맞을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주봉상 현재 지금 이 중간에 이 채널의 중단, 이 중단 라인을 지금 돌파하고 올라간 모습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밴드 폭이 이렇게 줄어들면 거기서 만약에 상방을 치면은 그거는 한번 진입을 해봐도, 손절 잡고 진입을 해봐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익스펜션 이후에 지금 버즈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꺾였죠. 이렇게 꺾였다는 말은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하네 제가. 여튼간에 지금 요 자리에서 바로 순식간에 지금 뭐 시장가로 때려서 살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요 DMI가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지금 뒤엉켜 있고 ADX도 지금 여기서 꺾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상으로는 지금 바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주봉상입니다. 자, 여러 이제 엄청나게 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20-2를 켜니까 지금 이 주가가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120-1을 켰으면 요거를 돌파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요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120-1의 상단에서. 그래야 밴드워크가 나오니까. 근데 현재는 그냥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매력적인, 일단 주봉상으로는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41선인데 241선을 이탈됐다가 다시 241선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끄고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건데, 현재 일목균형표를 보면, 자, 여기서 요 자리에서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교차를 하면서 호전이 나왔다, 그죠? 호전이 나오고 나서, 보통 호전이 나올 때는 보통 먼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호전이 나옵니다. 근데 호전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전환선과 기준선에 있는 이 영역에서 반등에 성공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균형표의 호전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을 넘어가면서 후행 스팬 호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를 뚫으면서 이게 3역 호전이 나왔습니다. 3역 호전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3역 호전이 나오고도 다시 이렇게 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구름대로. 결국에는 이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락에 대한 조정이었고 다시 또 하락 N파동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를 확인하시려면 그때 제가 예전에 일환선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환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저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위에 일환선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이렇게 꺾여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거를 돌파를 하는지, 지금 그 기준이 요 일환선이 여기 있다, 요거를 일단 생각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일환선을, 그러니까 그 3역 호전은 일어났는데 이 일환선을 못 넘어가지고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봉이니까 없지만, 주봉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자, 보시면, 자, 이런 자리도 지금 구름대 위로 돌파가 됐죠. 구름대 위로 돌파가 됐고, 지금 이 자리가 요게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왔으니까 요 자리가 후행 스팬이면 한 이 자리 정도 되겠네. 이건 조금 애매하고 잠시만요. 그런 자리를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자리 아니지. 요런 자리. 여기 보시면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호전, 그러니까 균형표 호전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후행 스팬의 호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3역 호전이 일어났죠. 3역 호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 위에 일환선이 있었다. 이 일환선을 넘어서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환선을 넘어서야만 진정으로 그나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일환선을 넘어선 게 언제냐?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그죠?
여기까지 3회 호전이, 여기까지는 3회 호전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요 밑에 있다가 여기서 균형표 호전이 나오고 캔들이 올라가면서 그럼 뭡니까? 이렇게 후행 스팬 호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캔들 위로 뚫고 올라갔죠. 하지만 여기까지 3 요거를 3회 호전이라고 하긴 해요. 3회 호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3회 호전을 그닥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3회 호전까지 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를 믿는다? 1환선을 하나 더 끊는다는 겁니다. 근데 1환선 위에서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 이거를 볼린저 밴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1환선 위로 이제 캔들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저항을 또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 라인이 여기일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그럼 이게 돌파가 되면 1환선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응축이 이제 1환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폭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응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응축이 뭐다? 지금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거 렉탱글 패턴이었네. 그러면 이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오다가 물론 이게 빠졌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트랩이 난 거죠. 트랩이 나면서 다시 이걸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돌파 매매예요. 왜? 이렇게 했을 경우에 M 파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M 파동. 상승 M 파동. 이제 상승 M 파동이 이거는 상승 M 파동으로 가는 최소한의 기준이야, 조건이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전고점 돌파예요. 전고점 돌파. 그래서 돌파 요 자리가 매수의 극점이다. 일봉으로 봤을 땐 요 자리가 매수의 극점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일목균형표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1환선을 넘어서고 요때는 3력 호전이지만 1환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죠? 요때도 3력 호전이지만 1환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근데 이제 1환선을 넘어서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1환선을 넘어섰으니까 요 고점 라인을 어딘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구나. 그럼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여기가 지지가 되겠지. 이렇게 지지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파가 됐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의 일목균형표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보시면 이제 폭발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죠?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응축을 했습니다. 응축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스퀴즈에서 지금 이 자리가 스퀴즈였죠. 스퀴즈. 왜 지금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이 요렇게 내려갔다가 볼린저 밴드가 다시 폭이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초입이다. 초입이고, 그래서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재폭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DMI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를 교차를 하는 지점이 요 지점인데, 지금 여기 언저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ADX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거지. 폭발을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렴을 거치고 있네요. ADX가 폭이 일정하죠. 계속 폭이 일정하다는 말은 횡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상방으로 쳤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상승으로 성공을 한다면 얘의 넓이는 계속 넓어질 거고, 볼린저 밴드의 폭은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ADX도 위로 상승할 겁니다. 물론 그러면은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도 이렇게 이격을, 그러니까 더 크기를 더 벌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폭발의 시작, 매수를 하기 좋은 타이밍,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 갖췄어요. 볼린저 밴드 20일짜리의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일짜리를 보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120일짜리의 볼린저 밴드 120-1의 상단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금 상단 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120-1의 상단에 있구나.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금 밴드워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도 오케이, 좋았어. 여기까지도 좋은 차트의 어떤 기준을 달성을 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241선도 당연히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41선이 이때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행,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이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끌어올라 가겠죠. 그래서 241선도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1환선 이렇게 있는데 1환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모습, 그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작도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작도를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얼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요렇게, 자, 요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작도를 이렇게 하락이니까 파란색으로, 자, 요렇게 하락 채널을 제가 그어 봤는데, 보시면은, 자, 중단선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단에서 지지, 그 다음에 지지, 이게 계속 중단을 타고 가죠. 지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중단 지지, 여기서도 중단 지지, 여기서도 뭐 중단해서 움직임. 그러면 이 채널이 얼추 맞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포인트, 그리고 요것도 약간 거의 뭐 채널 상단에 붙었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세 포인트를 봤을 때 하단에는 한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일링, 요거 한 포인트 해가지고 요게 요것도 일리가 있는 채널인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상방으로 뚫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방으로 뚫고 풀백 했다가 요 채널을 막고 올라가면서 이 전고를 돌파하면서 뭐가 진행이 됐다? 지금 상승 M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지금 내일 당장 꺾일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꺾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론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에 1파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2파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이 3파는 1.618에서 2.618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요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 2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3파동이. 그래서 연장 파동이 돼버리면 너 9파동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른다. 여하튼 간에 이 채널은 확실히 뭔가 신뢰도가 있다. 중단에서 움직임, 그리고 돌파를 했다가 풀백으로 왔는데 하필이면 그 상단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서 전고를 돌파하고 상승 M 파동을 만들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채널을 이렇게 끊는 거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요 상승 채널을 한번 꺼 봐야 되겠죠? 상승 채널을 한번 꺼 봅시다. 일단은 자, 이걸로 이렇게 해서, 상승 채널을 끄니까 이거 조금 아쉬워요. 그죠? 상승 채널을 끄니까 지금 여기서 저항, 그죠? 여기서 저항이 나왔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얘가 여기를 계속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건 채널의 상단이라서 조금 그렇다. 차라리 요거를 뚫어버리든가, 차라리 요걸 뚫어버리면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여기 들어가면 돼. 그때 여기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걸 뚫어버리면, 왜냐면 이게 지지가 되거든. 그러면 채널 다시 꺼야 돼. 그럼 채널 어떻게 꺼야 되냐면 채널을 이렇게 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그럼 돌파, 그죠? 돌파하면 결국에는 이게 상단이 아니라 중단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내일 사는 것보다 지금
일단은 채널에 일단 현재까지 만들어진 채널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키움증권은 저는 이거 돌파되면은 저는 삽니다. 이거 돌파되면 이거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요 자리에서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요 자리에 들어가든가. 뭐 어차피 여기 상단선 이 선 이탈되면 손절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손절하면은 몇 퍼센트 손실 안 봐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샀다 칩시다. 근데 이탈됐어. 그럼 겨우 5% 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안 좋죠? 응? 요게 만약에 중단선이다. 이거다. 실제로 채널이 이게 맞았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돌파가 됐어. 그럼 여기 샀어. 그러면 이탈돼서 자르면 겨우 5% 잃는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거의 내가 잃는 거는 5%지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25%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면 저는 아마 살 것 같다. 이거 돌파를 하면 살 것 같다. 근데 돌파하지 못하면 채널이 요게 맞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하면 사는 거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있죠. 요까지도 이 중단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도 다시 요 자리가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자리에서 만약에 밀려도 다시 반등 맞고 다시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여하튼 간에 지금 바로 돌파를 하든 조정을 받았다가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든 간에 하여튼 저는 이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요 채널을 넘어서면은 저는 사겠다. 요 상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다. 근데 이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온다면, 이게 만약에 요렇게 내려온다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또 무조건 사겠다. 여기서는 무조건 사겠다. 그럼 지금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느껴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매수를 어떤 기준으로 한다? 손절의 기준으로 합니다. 손절의 기준. 그러니까 차트가 아무리 좋고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게 돌파를 했다는 말은 매물대를 다 돌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판단했는데, 그럼 사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기준. 내가 세우는 기준. 그게 바로 손절의 기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그 손절의 기준에서 저는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손실이 작게 난다. 그리고 손실이 작게 나는데 수익은 또 크게 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움증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키움증권이 점유율 1위를 통한 STO 산업에도 약간 청신호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주식과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의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어떤 지표로서 생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재물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PER은 그렇게 저평가된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고평가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PBR이 정말 낮은 수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PBR은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차트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채널,
그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은 돌파를 한다는 말은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서 그 채널에 아까 제가 그어놨던 그 어떤 중요한 기준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인 제가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저 만약 제가 이 키움증권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